결과야 어찌됐든 매크로 불확실성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어요. 5일 미국 대선에 이어 7일 미국 연준의 FOMC까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왔고 미국 연준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어요.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았지만 연준은 금리를 예정대로 인하한 거예요. 트럼프의 재등장은 강한 미국을 의미하고 연준의 피벗은 금리 인하 스탠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미국 시장의 남은 악재는 이제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포트폴리오도 달라진 매크로 환경에 맞춰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어썸포트에서는 트럼프 당선 전 보유했던 종목들의 절반 정도를 익절했어요. 6일 코이런스, 룰루레몬, 샤오펑의 7일 비스트라까지 정리했어요. 비스트라 에너지는 손실률이 마이너스 10%에 달했지만 깜짝 실적으로 10% 이상 급등했고 일단 수익 실현을 했어요. 안타까운 종목은 에볼러스인데요. 그전까지 10%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7일 어닝 미스로 인해 마이너스로 전환됐어요. 다행히 실적 발표 직후 보초병만 남기고 비중을 축소해 손실이 크진 않았어요. 에볼러스의 실적 미스는 최근 비만주 실적 둔화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만주와 세트로 가는 톡신주 역시 피크아웃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당분간 비만주와 톡신주에 대해선 관망할 예정이에요. 이제 어썸포트에 남은 종목은 4개예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아스테라 랩스가 여전히 30%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고 배당주인 웰타워는 안정적이에요. 다행인 점은 트럼프 당선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손실률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7일 미국 빅테크주들은 일제히 상승 마감했어요. 앞으로 어썸포트에 담을 종목은 테슬라, 더 트레이드 데스크, 지방은행 ETF 등이에요. 최근 급등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하락 시 진입해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드디어 트럼프 2.0 시대가 개막됐어요. 미국 너들이 트럼프를 찍은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워낙 변덕스러운 걸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변덕을 알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이렇게 시장의 학습 효과가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시장과 중국 역시 트럼프 1.0 때와 달리 발작적인 주가 조정을 없었는데요. 변덕에도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에요. 앞으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정책 방향성은 일기 때보다 더 정확해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트럼프 2.0 시대의 변화를 미리 전망해 볼게요. 첫 번째로 트럼프는 AI 규제와 관련해 정책을 변경할 텐데요. 바이든이 서명했던 AI 관련 행정명령을 빠르게 폐지할 가능성이 커요.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제가 AI 스타트업들에 제약을 준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규제를 완화해서 AI 산업이 더욱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 할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10월 30일에 서명한 AI 관련 행정명령은 AI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안전성 평가예요. 국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AI 시스템은 출시 전에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해요. 기업들은 검사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죠. 두 번째는 콘텐츠 인증이에요.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 표준을 마련해요. 이로써 딥페이크 같은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세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예요. AI가 개인정보를 오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세우고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해요. 근로자 보호 방안도 마련하고요. 네 번째는 국제협력이에요. 미국은 EU, 한국 등과 협력해서 AI 규제 틀을 더 탄탄히 만들 계획이에요. 이 행정명령은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고 안전한 개발을 유도하려는 첫 포괄적인 규제 조치로 여겨지고 있어요. 트럼프 산하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다루어질 정책 변화는 데이터 센터와 전력 공급 인프라 확대인데요. 트럼프는 환경 규제를 완화해서
원자력이나 다른 발전 설비의 건설을 촉진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AI 모델 운영에 필요한 대형 데이터 센터들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예요.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AI에 대한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데요. 예를 들어 JD 벤스와 일론 머스크는 오픈소스 AI를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이 경우 미국의 AI 모델을 중국 개발자들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동시에 트럼프는 미국 기술의 중국 유출을 막고 싶어 하기도 해서 AI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아직 불확실해 보여요. 두 번째로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무역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요.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반도체와 AI 칩의 대중국 수출 통제 정책을 계속 유지하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려는 목적이에요. 트럼프가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경우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반도체 및 다른 기술 제품의 수입 제한이나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이 있을 수 있겠죠. 현재 미국 내 기업들은 이미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고 있어요. 애플도 인도에 생산 기지를 세우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세 번째로 트럼프는 2017년에 통과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을 연장하고 기업 세율을 15%로 낮추려 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되면 미국 내 기업들에는 큰 세금 혜택이 되지만 국가 재정 적자가 늘어날 우려도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산업에 대한 보조금보다는 규제 완화와 세액 공제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려 할 거예요. 특히 반도체와 AI 산업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칩스 법안과 같은 직접 보조금 대신 규제 완화와 세금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커요. 세금 정책에 있어 트럼프는 대규모 기업 세금 감면을 추진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세부 정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다만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공화당 내 일부 보수적 인사들의 지출 감축 요구와 충돌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트럼프는 전기차 및 배터리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전기차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왔지만 일론 머스크와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전기차 산업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중국산 배터리 소재의 수입 규제를 완화해서 미국 내 전기차 기업들이 더 쉽게 중국산 소재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테슬라와 같은 미국 전기차 기업들이 이익을 볼 수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큰 혜택을 주었지만 트럼프는 이러한 보조금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커요. 이 경우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는 전기차들이 미국 시장에서 더 쉽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국제무역과 생산기지 다변화인데요.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은 미국 소비자 가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만약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산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커요. 트럼프는 이런 정책이 미국 내 제조업을 되살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제조 기반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애플 등 여러 기업이 이미 인도와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으며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동남아시아 지역은 저렴한 생산 비용과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제조업의 새로운 허브로 주목받고 있어요. 여섯 번째 변화는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주요 지지자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머스크와 그의 회사들이 정책적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특히 AI, 전기차, 우주산업 등에서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머스크는 AI와 관련해 위험 요소를 경고하며
AI 기술 개발의 잠재적 위험을 제어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요.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AI 규제를 완화하고 데이터 센터 및 전력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면 머스크는 이런 변화의 주요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일곱 번째 변화는 정책의 불확실성이에요. 트럼프의 정책은 종종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는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이 일관되게 지속될지는 불확실해요. 또한 공화당 내에서도 기술과 무역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도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AI와 오픈소스 정책에 대해서도 트럼프 지지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려서 실제 정책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기서 메타가 트럼프 피해주가 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6일 나스닥 지수 급등에도 메타는 하락했는데요. CEO 마크 저커버그는 트럼프와 별로 가까운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2021년 1월 의회 난입 사태 이후 페이스북은 트럼프의 계정 사용을 금지했어요. 이는 트럼프와 저커버그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어요.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데요.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런 기조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들이 콘텐츠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더 큰 규제 압박에 직면할 수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메타의 오픈소스 AI 모델인 라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중국 등 외국이 이 기술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AI 기술의 공개와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어요. 이런 조치는 메타의 광고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를 저해할 수 있어요. 트럼프는 메타에 대해 반독점 소송 등 다른 규제도 고려할 수 있어요. 또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도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이를 지지할 가능성도 있어요. 한편 트럼프는 메타의 경쟁자인 틱톡의 미국 내 금지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어요. 틱톡 측에서는 이번 트럼프 당선을 서비스 유지의 최선의 희망으로 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연설에서 스타가 탄생했다며 일론 머스크를 치켜 세웠어요. 트럼프의 당선으로 머스크가 부통령과 같은 실세로 급부상했는데요. 최근 인터뷰에서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난 끝장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는 죽지 않고 당당히 날아올랐어요. 앞으로 그와 테슬라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머스크는 왜 그토록 트럼프를 지지했던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정부 참여 가능성 때문이에요.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를 연방 정부 효율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맡을 정부효율위원회의 수장으로 임명할 계획을 밝혔어요. 이 위원회는 연방 정부의 운영 방식과 제도에 대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요. 머스크가 이렇게 정부의 중요한 자리에서 활동한다면 향후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두 번째는 규제 완화 추진 때문이에요.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 참여를 통해 여러 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예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규제 완화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은 스페이스X 로켓 발사 안전 규정인데요.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절차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면 발사 과정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또한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제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어요. 세 번째 이유는 사업 확장의 기회 때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머스크의 다양한 사업 분야가 여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요. 먼저 우주 산업 면에서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는 우주 개발 및 인공위성 인터넷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음은 전기차 산업인데요. 경쟁사에 대한 정부의 혜택이 줄어들면서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즉 X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감소하면서
소셜미디어 사업도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트럼프를 지지한 네 번째 이유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있어요.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이로 인해 앞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그만큼 사업 확장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이에 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규제 당국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어요. 머스크의 행보가 앞으로 미국 정치와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머스크는 트럼프의 재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해리스 행정부가 들어서면 자신과 자신의 회사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어요.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난 끝장이다라며 우려를 표시했죠. 특히 스페이스X와 같은 그의 주요 사업에 해리스의 정책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머스크의 회사들은 정말로 위험에 처하게 됐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스페이스X는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 모두로부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계약을 따내며 성장해왔어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지난 10년 동안 나사와 국방부로부터 각각 118억 달러와 36억 달러를 받았어요. 현재로서는 미국이 우주 탐사와 국방 부문에서 스페이스X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당선된다 해도 스페이스X와의 관계를 쉽게 단절하거나 축소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요. 스페이스X의 주요 경쟁자인 블루 오리진은 아직 스페이스X와 대등하게 경쟁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당분간 스페이스X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해리스 행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는 머스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위협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예요. 스타로 등극한 머스크와 함께 테슬라 주가도 날개를 달았는데요. 앞으로 테슬라의 활약이 기대돼요. 무엇보다 전기차 캐즘이 서서히 극복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결국 기업 가치 상승은 본업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테슬라는 2024년 3분기 판매 성장을 기록했어요. 테슬라의 성장률이 6%로 전환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4년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 대비 줄었지만 이제는 다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2024년 3분기 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129.4만 대에 이르렀어요. 이 수치는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에서 다시 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줘요. 테슬라는 2024년 전기차 판매량이 점차 늘어날 거라고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언급하면서 역성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어요. 총이익률도 회복했는데요. 2024년 3분기의 매출 총이익률이 19.8%로 전년 동기 대비 2.0%포인트, 전분기 대비 1.9%포인트 상승했어요. 전기차 부문 매출 총이익률도 18.7%로 개선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포인트, 전분기 대비 1.6%포인트 증가했어요. 4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51.5만 대 이상으로 예상돼요. 이는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기차 부문에서의 회복이 더욱 뚜렷해질 걸로 보여요. 테슬라는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차세대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모델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어요. 이 신모델은 기존의 모델 3와 모델 Y 글로벌 론칭에 이은 두 번째 성장 모멘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이를 통해 테슬라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한층 더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에요.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신모델의 생산 개시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앞당길 계획이라고 언급했어요. 원래는 2025년 하반기에 생산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를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로 조정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생산을 시작함으로써 시장의 수요에 더욱 발빠르게 대응하려는 모습이에요. 신모델의 생산을 위해
테슬라는 새로운 생산 공정인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도입할 예정이에요. 이 공정은 기존 방식보다 생산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본격 도입 전까지는 기존의 생산 라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모델의 조기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공정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생산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테슬라의 언박스드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언박스드 프로세스란 기존 자동차 제조 방식과는 달리 차량을 주요 모듈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조립한 후 최종 단계에서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기존에는 차체를 완성한 뒤 내부 부품을 하나씩 조립하는 순차적인 공정을 따랐다면 언박스드 프로세스는 병렬 조립 방식을 활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이 방식의 장점은 생산 시간을 줄이고 각 모듈을 별도로 작업할 수 있어 작업자와 로봇의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점이에요. 결과적으로 조립 효율이 높아지고 공간 활용도도 증가하게 돼요. 테슬라는 이를 통해 저가형 전기차 생산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2025년에 모델2라는 새로운 차량의 생산을 시작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모델2는 기존 모델보다 가격이 저렴한 엔트리급 차량으로 이를 통해 테슬라는 더 넓은 소비자층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모델2의 추가로 인해 2025년 전기차 판매량은 20%에서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요. 또 2026년부터는 사이버트럭의 생산이 본격화될 예정이에요. 사이버트럭은 테슬라가 내놓는 첫 픽업트럭 형태의 전기차로 이미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본격 생산이 시작되면 테슬라의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2025년은 전기차 시장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인데요.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존재해요. 악재는 전기차에 부정적인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것이고 호재는 유럽에선 이와 무관하게 여전히 환경 규제를 강화해 나갈 거란 거예요. 탄소 배출 규제는 전기차 전환 속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예요.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5% 줄이고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와 승합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을 세웠어요. 2020년부터 WLTP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115.1km/g로 적용해왔는데 2025년부터는 93.6g으로 강화돼요. 이 규제 덕분에 2025년부터 전기차 보급률이 더 의미 있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요. 유럽의 배출 규제 강화는 테슬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2025년부터 전기차 침투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테슬라의 신모델이 출시되면 미국보다 유럽에서 더 큰 수혜가 있을 거라고 전망돼요. IEA에 따르면 유럽에서 판매된 비전기차 중 소형차가 12%를 차지하고 있어요. 2023년 기준 유럽 비전기차 중 소형차 비중은 8%인데 이는 미국의 2%와 비교해 훨씬 높은 수치예요. 2028년까지 출시될 비전기차 모델의 경우 유럽은 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은 여전히 2%에 불과해요. 테슬라의 사이버캡은 2인용 세단형 소형차로 차체 양쪽에 문이 하나씩 있는 독특한 디자인이에요. 이 차는 차세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할 신모델과 유사한 형태로 예상되며 유럽에서 소형차 수요가 높아 다른 업체보다 유리한 입지를 가질 걸로 보여요. 결론적으로 2025년 테슬라의 판매량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모델 Y의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면서 특히 주니퍼의 중국 판매 개시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또한 사이버트럭의 생산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판매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요. 그리고 25년 1분기에 예정된 차세대 플랫폼 기반의 모델2의 공개가 큰 관심을 끌고 있어요. 이 모델의 가격과 기능이 공개되면 현재 모델과의 차별화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테슬라는 2025년 및 2026년 판매 성장과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신모델 출시가 기존 모델 판매에 잠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새로운 모델의 효과가 온전히 반영된다면 연간 판매량이 전년 대비 최소 10만 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성장 동력을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자율주행이에요. 테슬라는 자체 개발한 AI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인 FSD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 중 하나예요.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부문이 테슬라 비즈니스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테슬라가 로보택시나 FSD 매출에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테슬라가 실질적인 채택을 유도하려면 최소 L3 수준의 FSD 기능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또한 로보택시 전용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에요. 테슬라는 AI 기반 자율주행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FSD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미국 내 테슬라 소유자들에게 FSD 한 개월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구독료를 월 $199에서 월 $99로 인하했어요. 또한 구매 비용도 기존 $1.2만 에서 $8,000로 줄이면서 주행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하고 있어요. 이런 노력 덕분에 FSD 주행 누적 거리는 20억 마일에 도달했어요. 2024년 3분기 FSD 매출은 30.3억 달러로 큰 성장을 보였어요. 테슬라는 2024년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모델 3와 모델 Y를 통해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에요. 이를 시작으로 모델 S나 사이버트럭을 비롯한 전 모델을 미국 전 지역으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해요. 캘리포니아는 규제 절차가 길어 텍사스에서 먼저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미국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요. 기술 측면에서는 AI를 활용한 엔드-투-엔드 방식을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고 비감독형 FSD 접근 방식은 비전 기술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생산원가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려 하고 있어요. 또한 AI 인프라 확장도 가파르게 진행 중이에요. FSD V12.5 버전은 파라미터 수와 컴퓨팅 파워를 5배 증가시켜 더 빠르고 많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는 엔비디아 H100 클러스터를 29,000개 설치해 AI 훈련을 진행 중이고 10월 말까지 50영개의 H100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에요. 테슬라는 로보택시 데이터 이후 FSD 채택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이로 인해 FSD 업그레이드가 전기차 판매의 촉진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사이버트럭에는 FSD 12.5V가 적용되었고 도심 자율주행과 시내 자율주행의 스택을 통합하면서 고속도로 자율주행 성능이 크게 발전했어요. 2024년 초부터 FSD 12.5V를 배포하기 시작했는데 기존 대비 100배의 성능 개선이 있었다고 해요. 테슬라는 조만간 배포될 FSD 13V가 운전자의 개인면에서 56배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고 2025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는 FSD의 운전 실력이 사람보다 안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혹평을 받았던 사이버캡이에요. 사이버캡은 2인용 세단으로 차체 양쪽에 문이 하나씩 있는 달린 투도어 디자인이에요. 내부에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고 판매 가격은 $30,000 이하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생산 개시는 2026년 또는 2027년 이전으로 예상되지만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어요. 사이버캡은 무선 충전을 사용하며 20명이 탑승하거나 대량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로보밴 프로토타입도 함께 공개했어요. 사이버캡의 마일당 비용은 $0.3에서 $0.4로 우버나 웨이모 대비 비용 우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로보밴은 마일당 비용이 $0.05에서 $0.1로 예상되어 버스 대비 10배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운행될 전망이에요.
2026년에는 사이버캡 생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이버캡의 연간 생산 목표는 200만 대로 설정되었어요. 공장당 200만 대씩 생산량을 늘려 향후 400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요. 또한 자체 차량 공유 플랫폼도 3분기 2024년 실적 발표에서 언급됐어요. 1분기 2024년 실적 발표에서 공개된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형태로 테스트 중이라고 해요. 이 차량 공유 앱의 주요 기능은 프로필 공유와 동기화 기능이에요. 그래서 다른 차량이나 대여 차량을 이용할 때도 좌석 위치, 거울 설정, 미디어, 내비게이션 등의 설정이 본인의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사이버 보안 요소도 추가되어 있으며 휴대폰에서 차량으로 목적지 내비게이션을 전송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은 장기적으로 상당한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이는 하루 운행 횟수, 평균 운행 수익, 운영 중인 로보택시 수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해요. 테슬라는 로보택시 사업 초기의 수익 시나리오를 추정하면서 하루 운행 횟수, 배치된 로보택시 수 마일당 매출 약 $2에서 2.25달러로 가정했어요. 이 기준으로 연간 매출 전망치를 도출한 것으로 보여요. 마일당 매출은 미국 차량 공유 시장의 평균 가격을 적용했고 운행 1회당 평균 9마일을 주행한다고 가정했어요. 배치된 차량 수는 웨이모와 바이두의 초기 자율주행차 배치 규모와 유사하게 50대에서 1000대 범위로 설정했어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 발표 이후 우버의 주가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우버는 AV, 즉 자율주행차 업체와의 파트너십 확장을 통해 우려를 완화하고자 하고 있어요.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버는 AV 업체들이 우버의 대규모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요 관리와 자산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실제로 2분기 기준 우버의 AV 이용은 전년 대비 6배 증가했어요. 이를 통해 우버는 가격 경쟁을 피하고 차량 운영 비용을 낮추면서 TAM을 확장하려 하고 있어요. 우버는 최근 웨이모와의 자율주행차 파트너십 확대, GM 크루즈와의 협력, 영국 기반 AV 스타트업 웨이브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자율주행 역량을 강화하고 있어요. 2024년 2분기 기준 우버는 월간 활성 플랫폼 소비자 수 1.5억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플랫폼 네트워크 효율성과 서비스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요. 우버는 초기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AV 부문에서 핵심 플랫폼 파트너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또한 우버와 웨이모의 자율주행차 파트너십이 2025년 초 애틀랜타와 오스틴으로 확장될 예정이에요. 이 확장에서는 웨이모원이 아닌 우버 앱을 통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 계약을 통해 우버는 유리한 계약 조건을 확보하게 되었고 웨이모 차량이 우버 네트워크를 통해 확장됨으로써 양사의 로보택시 사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조선업을 살려달라며 SOS를 쳤어요. 한국 조선업 경쟁력을 인정한 건데요. 지난 10월 특강에서도 비중 확대 어썸 섹터로 조선업을 꼽았어요. 이유는 미국이 하지 않고 중국보다 우리가 잘하는 섹터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국내 조선업이 잘 나갈 수 있을지 점검해 볼게요. 2025년에는 전 세계 신조선 발주량이 약 4,900만 CGT로 2024년에 비해 24% 줄어들 걸로 보여요. 특히 컨테이너선 발주가 크게 줄어드는 게 주요 원인이에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컨테이너선 대량 발주가 이어졌고 올해는 예상 밖의 수요 증가로 추가 발주가 있었지만 내년에는 그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커요. 조선사들이 이미 충분한 수주 잔고를 확보해둔 덕분에 가격 협상력이 높아졌지만 원자재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여 신조선가가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전망이에요. 신조선가가 얼마나 오르느냐는 조선사들이 확보한 일감의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현재도 수주 잔고와 건조량 배수 비율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신조선 가지수는 상승세를 유지 중이에요. 조선사들은 현재 수주잔고가 충분해서 인건비가 오르더라도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이 기대돼요. 특히 원자재 중 하나인 후판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가 절감 효과도 나타날 거라 보는데요. 예를 들어 후판 가격이 톤당 10만 원 하락하면 대형 선박의 가격이 약 2.5%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HD 현대마린솔루션은 환경 친화적 엔진을 탑재한 선박과 대형 선박의 서비스 단가가 오르면서 실적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에요. 이 회사는 신조선 시황과 상관없이 꾸준한 매출과 수익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성장성을 지니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2025년에는 조선업종의 신규 수주가 다소 줄어들지만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마린솔루션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돼요. 특히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HD 현대마린솔루션과 저평가된 HD 한국조선해양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에요. HD 현대마린솔루션은 2016년에 HD 현대중공업의 선박 AS 전문 회사로 출발해서 지금은 해양 토털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선박 유지 보수와 개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선박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주요 서비스로는 AEM 솔루션, 친환경 선박 개조, 그리고 디지털 선박 솔루션 등이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이런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어요.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사업 분야는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AEM 솔루션이에요. AEM 솔루션은 선박과 엔진의 유지 보수 및 관리 서비스예요. 두 번째는 벙커링으로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서비스도 하고요. 세 번째로 친환경 개조 서비스도 제공해요. 이는 환경 규제에 맞춰 선박을 개조하는 서비스예요. 네 번째는 SDV로 선박 자동화와 스마트십 솔루션을 제공하며 빅데이터 기반의 해양 플랫폼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요. 친환경 연료 사용을 촉진하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중연료, 즉 DF 엔진을 장착한 선박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요.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다양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유지 보수 비용도 자연스럽게 높아져요. 특히 LNG와 메탄올 DF 엔진은 기존 엔진 대비 유지 비용이 1.5배, 암모니아 엔진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의 매출 단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글로벌 경제 성장과 물동량 증가에 따라 전 세계 선봉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선박의 부품 교체와 정비 수요가 필연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해요. 특히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의 힘센 엔진은 사행정 DF 엔진 시장에서 51%의 점유율을 기록했어요. DF 엔진이 친환경 엔진 시장에서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시장 내 지배력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에요. 엔진 교체와 유지 보수 등 애프터마켓 수요 역시 안정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상장 때부터 배당 성향을 50%에서 70%로 유지할 것을 약속했어요. 이번 기말 배당금도 주당 약 3영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주가 대비 2.2%에 달해요. 연 환산 배당 수익률은 1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서 배당 투자에 매우 매력적이에요. 배당금 지급을 통해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있고 이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2024년 예상 매출액은 약 1,773억 원, 영업이익은 약 2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7.1% 증가할 걸로 보여요. 2025년에는 매출이 207억 원, 영업이익은 36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각 18.8%와 23.9% 성장이 기대돼요. 특히 이익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부가가치 DF 엔진 수요 증가와 AEM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꼽히고 있어요.
HD 현대마린솔루션의 목표 주가는 17만 5천 원으로 9.4% 상승 조정됐어요. 7일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14만 원까지 하락 시 매수를 추천해요. 조선주를 급하게 담을 이유는 없어요. 앞으로 계속 주도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매매해도 늦지 않아요.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로는 사행정 DF 엔진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 가능성과 AM 사업의 영업이익률 저하가 있어요. 예를 들어 DF 엔진 시장 점유율이 예상보다 낮아져 4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또는 AM 사업 영업이익률이 25% 이하로 내려갈 경우 목표주가 달성이 어려울 수 있어요.